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쏟아지기 시작했던 수도권의 첫눈, 짧지만 강했습니다. 눈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시간당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주의보 속에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18시 전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게 될 것으로. 기상청 예보대로 서울에는 오후 6시 무렵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금세 굵어졌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퇴근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와 경기 가평 등 21곳에는 시간당 5cm에 달하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던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뒤섞는 기압골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경기 하남과 가평, 구리,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에 6cm 넘는 눈이 쌓였고 서울 공식 관측소에는 5.1cm가 기록됐습니다. 짧은 시간 강수를 쏟아낸 눈구름이 시속 40에서 50km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설주의보는 2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 서울 노원구 북부간선 도로가 보입니다. 진입이 전면 통제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차량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옴짝달짝 못합니다. 올림픽대교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아예 진입도 못합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위태롭게 유턴을 시도합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은 줄지어 서 있고 도로가 미끄러워 쉽사리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얗게 쏟아지는 눈 사이로 마을 버스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비좁은 언덕길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눈발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버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립니다. 차량 사이를 비집고 겨우 빠져나갑니다. 눈구름이 서울을 훑고 경기 남부로 향하면서 역시 도로 곳곳에서 퇴근길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차량들이 도로에 그대로 멈춰 있고 뒤따르던 차량들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겨우 100m를 움직였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저녁 퇴근 시간 2시간 정도 기습 폭설에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대비한 제설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자 정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자체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설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불과 2시간 동안 내린 기습 폭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길 위에 그대로 쌓여 얼어붙은 겁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설도 안 되고 지금 버스도 돌아가지고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도 안 녹았고 지금 이제 온도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가 빙판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찔하네요. 제설 작업이 엉망이었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언덕길이에요. 중량 경찰서 있는 데가 거기가 다 빙판길이어서 제가 방금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트럭을 밀어도 트럭이 갈 수가 없고. 서울에 내린 첫눈은 최대 적설량이 서울 도봉구가 6cm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지자체의 제설 대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이런 폭설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통제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지만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현재 교통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수도권 폭설을 영향으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벌써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에 많은 차량이 몰려 흐름이 더딘 상태입니다. 도로 결빙에다 제설 작업까지 이어지며 차량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와 의왕시 등 남부 일부 지역도 교통 흐름이 매우 답답합니다. 특히 경기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가 제설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도 많은 차량이 도로 위에 갇혀 있고 버려진 차량들도 많이 보입니다. 한때는 화물차부터 승용차까지 모두 뒤엉키며 도로 전체가 아예 꽉 막혔습니다. 관련 제보도 YTN에 밤새 들어왔는데 한 제보자는 어제 저녁 퇴근길에 나선 뒤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각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교통 비상을 발령했다며 오늘 아침 결빙 구간에서 반복 순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전해드리면 어제 진입이 모두 차단됐던 남부순환로는 새벽부터 차츰 통제가 풀렸지만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혼잡이 우려됩니다. 오늘 하루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문자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이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바로 수리했는데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인사청탁 문자로 물의를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이 제출한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됐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의는 오전 중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의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사의를 수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서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 모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한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문진석 의원의 부탁에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 일원인 문 의원의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할 거란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처를 내렸고 강 비서실장도 직접 김 비서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민간단체의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나 그걸 전달하겠다고 한 사람 모두 부적절했다며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문진석 의원과 같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꼽히는 김 비서관의 거취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정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을 염려한 대통령실이 사실상 경질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권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도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해 꾸린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2배수를 줄이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인데다 대법원을 배제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계엄 연루자들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은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임위 자체 검토에서도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거세지는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도 오는 8일 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법원을 해체하고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에서 결론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려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재판부 일상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기대를 걸겠다며 위헌법률 심판 청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보완책이 담긴 당헌 개정안 의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중앙위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온라인 투표로 1인 1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어제 의결된 수정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원칙을 유지하되 특정 지역의 유효 투표에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할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도입에 대해 국민과 당에 헌신하는 사람과 애당심으로 무장한 인재가 대우받을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의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당헌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가 당의 철학을 성실히 실천했는지 등을 평가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특정 규모 이상의 국유 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는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YTN을 비롯한 국유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산자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과 용수 같은 기반 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견이 이어졌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가 계속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달기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체포 방해와 외환 혐의에 이은 특검의 세 번째 기소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가 있기 전까지 국무회의를 열 생각이 없었는데도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등도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추가 소환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받도록 영향력 행사했습니까? 특검은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과 김 씨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수사팀이 교체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특검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은 이중기소 논란 등이 생기지 않도록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피해가 쿠팡 입점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 계열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에는 최근 쿠팡 이츠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 이츠에 광고비를 쏟아온 음식점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 입점 업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에 떼어가는 비용은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쿠팡의 정산 주기가 51일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4%로 조사돼 다른 쇼핑몰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입점 업체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계열사인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연 최고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입점 업체의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23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누적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빌리가고 우리가 돈이자를 그만큼 내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아주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가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이례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적표는 오늘 배부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채점 결과 불수능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어와 국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난도가 높은데 국어 영역은 147점이 최고점으로 작년보다 8점이 올랐습니다. 수학 영역은 최고점 139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이 3.11%에 그쳤습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수능은 과목별 만점자 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어 만점은 1000명대였지만 올해 261명으로 뚝 떨어졌고 수학도 78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수능 속에서도 재학생 4명과 졸업생 1명이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입시학원들은 이번 대입 정시에서 어려웠던 국어와 영어가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어 과목을 못 봤을 경우에 대학 선택지가 정시에서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고 수학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국어의 고득점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구도의 상황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는 같았지만 이른바 사탐론으로 등급별 인원차가 커서 정시 지원 때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따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인펜 잉크 번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번진 답안지 82건을 각각 4번 넘게 유관 채점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던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 도중에 서로 정답을 공유한 또 다른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세대학교 교양과목 온라인 퀴즈 시험에서 일부 수강생들이 익명 채팅방에서 문제와 답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문제와 답안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구글 독스의 인터넷 주소 등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당 수업은 지난해 10월 중간고사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일었던 비대면 강의로 이후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전환됐지만 퀴즈는 계속 온라인으로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울산대는 학생 90여 명이 전용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비대면 강의의 10월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후 평소보다 고득점자가 많다며 AI로 문제를 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담당 교수가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학생들은 모두 AI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순자산이 1분위와 5분위를 보면은 고분위의 순자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위 개수가 좀 증가하는 영향이 있고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양극화와 청년 취업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자, 순자산 진위 개수가 0.625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단 순자산 진위 개수가 뭡니까? 보통 이제 소득에서 진위 개수 용어로 많이 쓰는데 네. 순자산도 똑같은 개념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대출 부채를 뺀 거죠. 예. 순수한 자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진위 개수를 이제 차트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딱 2명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전체 순자산이 딱 2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모두 1억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진위 개수는 0입니다. 아, 완전 평등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첫째 사람은 순자산이 빵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전체 국부의
전체인 2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진위계수는 1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어떤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가 한쪽에 고소득층에 그러니까 그 높은 고자산층에 몰려 있다는 거고요. 네. 실제로 보면 전체 인구의 10%가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숫자가 상당히 큰 거고, 다만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 저거를 기준으로 보시는데 2025라고 적힌 거는 저게 아닙니다.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지만 지금 정권의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 2024년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네. 기준이니까 그렇죠. 작년 이야기죠. 네. 그렇다면 불평등이 이렇게 급격하게 심화된 이유,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가계 입장에서 보면 일단 돈에 좀 여유가 있어야죠. 즉 소득 양극화, 그러니까 어떤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좀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하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기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뭐 지금은 지방도 좀 오르긴 하지만 아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서울은 주구장창 올랐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지방은 계속 빠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자산의 평가를 할 때 그 자산 양극화를 부르는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지방은 계속 어려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 양극화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살펴볼 게 단순히 자산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소득 역시도 양극화가 되는 흐름이 또 감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상위 20%의 소득, 이쪽이 하위 20%보다 5.78%나 많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역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소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진위계수처럼 어느 정도 사회 양극화가 있느냐. 저거는 이제 소득 5분위라는 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전 국민을 나눴을 때 5분위는 전체의 5분위니까 20% 가장 잘 사시는 분들, 그리고 1분위가 가장 좀 취약한 계층인데 가장 잘 사시는 5분위를 1분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가 벌어지면 벌수록 이게 소득 5분위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게 추세적으로요. 지금 2020년부터 저렇게 그려놔서 21년을 꼭대기로 해서 좀 떨어지다가 2024년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그 통계청의 보도 자료를 들어가서 그 차트를 보시면 사실 2011년부터 되게 빨리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뭐 들락날락 하다가 2023년 대비 24년 오른 거는 사실 조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한 0.06 정도 올랐다고 해서 저게 아주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최근에 한 2년 정도 빠졌는데 갑자기 2024년에 조금 올랐다. 요거는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낀 소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자산 소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고소득층하고 일단 저소득층을 볼 때 고소득층은 소득이 일단 많아요. 많아서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 규모 자체는 많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분의 소비를 했을 때 전체 소득의 비율로 보면은 다른 계층보다는 비율이 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돈을 쓴다면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하는데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되게 높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 향후 이제 소비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는 이 중산층 가운데 있는 소비 성향도 적절하고 소비 규모도 적절한 이분들의 어떤 지금 어떤 소득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계층보다 좀 상당히 좀 소득 자산 쪽에서 뭐가 구매력이 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최근에 소비 쿠폰 때문에 3분기 소비 지표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소비 회복이 좀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기습폭설에 대한 119 신고 접수와 그리고 조치 현황이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신고 접수 건수가 1,902건으로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교통 불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87건, 그리고 제설 요청이 732건, 교통사고가 83건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오늘 새벽에야 제설을 마쳤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있는데요. 여전히 빙판길, 사고 우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출근길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교통사고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제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산의 불평등이 커진 배경을 보자면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그 중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10월까지 신고된 서울 강남구 그리고 마용성 소재의 고가 아파트 이 증여거래 전수 검증을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까? 일단 우리 간단하게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실제 가격이 100억 원이라 할 때 그거를 이제 그대로 거래를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감정 평가액을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세나 부채를 꼈을 때는 담당하는 또 이제 그 과세 표준이 확 줄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도 좀 있었는데 국세청이 이번에 이제 각 잡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과거에도 없었는가?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이제 국세청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원수로는 많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국세 항목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결국은 이제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저거 잡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저거 잡는 대신 다른 쪽 일을 또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세월이 바뀌었으면 이제는 국세청도 AI라든가 좀 디지털로 좀 전환을 해야 되고 뭐 친구 중에 하나가 지방 세무서에 있는데 일이 엄청 많다고 해요. 힘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국세청이 저런 걸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이제 그런 걸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긴 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저 강남 쪽 보면은요, 이제 결국은 저게 이제 뭐 징벌 과세를 때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제 국세심판원 가고요. 또 민사소송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아서요. 충분히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 언론에 좋은 뉴스거리, 예를 들어 뭐 재판에 걸렸을 때는 좋은 뉴스거리는 되겠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네, 이런 편법을 근절할 만한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는데 이런 고가의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미성년자가 어떻게 이제 소득이 없는데. 근데 제대로 증여세를 때리면 뭐 갓난아기한테도 뭐 증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증여를 할 때 약간 편법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위법, 탈법과 편법은 또 다른 개념인데 편법은 사실 위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증여하시는 분들 보면 참 그 스킬이 대단해요. 법에 안 걸리게 참 잘하시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저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다른 사람들이 저런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 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어제 또 이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이 자료가 나왔는데 44주 연속 오름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름폭은 둔화가 됐거든요.
이게 10월 둘째 주에 0.54%였는데 어제 나온 자료 보니까 0.17%였습니다. 많이 둔화되긴 했는데 이걸 또 연복리로 따져보면 거의 10%에 육박을 하거든요.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세워본 바람은 예. 정확하지는 않아서 25건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집권하면서 한 7, 8번 한 다음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가격이 횡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고, 플러스잖아요. 전주 대비 그렇게 오른 겁니다. 예. 네. 1년 전 대비가 아니고. 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매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세고 매매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시장 규제, 향후 나올 시장 규제를 좀 가늠하면서 좀 숨을 죽이고 관망세 분위기지 저거를 가지고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안정됐다기보다는 잠재돼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또 이걸 보여주는 게 법원 경매 시장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2달 연속으로 100%를 넘었다고 해요. 이거는 감정가랑 비교한 낙찰가를 말하는 건데 약간 그 선행지표 같은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좀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 경매할 때 보통 이제 감정가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은 예. 경매가 이제 넘어가면 할수록 그 낙찰가는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낙찰가가 100%라는 건 감정가보다 높은 쪽에 형성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는 앞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불안 이거는 여전히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국제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질질 끌면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이 지속되는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면서 이 미국이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의 종전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각지에 심야 공습을 벌였습니다. 남부 오데사에서는 행정부 청사와 고층 아파트가 파손되며 6명이 다쳤습니다. 에너지 시설도 타격을 입어 5만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동부 도네츠크주에서도 6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남부 헤르손에서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4만여 가구의 난방이 끊겼습니다. 러시아가 핵심 전선에서 점령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습을 지속하며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특사단과의 회동이 매우 유용했다며 처음으로 회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련한 28개 조항의 종전안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논의 중인데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y simply broken down this 28 and later 27 points into 4 packages. 푸틴 대통령은 또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제안했지만 그들이 거부해 스스로 무력 충돌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수단으로든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동남부 흑해 연안을 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 러시아와 유럽이 서로 날선 비난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러시아는 모든 불법 조치에 대해 가장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바람 파장 속에 중국과 프랑스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을 스촨성 청도까지 배웅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판다를 선물로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부인과 함께 인민대회당에 도착하자 21발의 예포가 발사됩니다. 시진핑 주석도 펑리유안 여사와 함께 나와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국빈 환영식을 열어줬습니다. 마크롱의 네 번째 방중으로 작년 수교 60주년 기념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방중 직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던 마크롱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J'espère que la Chine pourra se joindre à notre appel, à nos efforts pour parvenir dans les meilleurs délais, à tout le moins à un cessez-le-feu sous la forme d'un moratoire sur les frappes visant les infrastructures critiques. 시 주석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동시에 다자주의와 전략적 자율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방주의를 겨냥한 거로 들리는데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의식한 듯한 말도 꺼냈습니다. 无论外部环境如何变化，在涉及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问题上相互理解。 2022년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촉발된 위기 때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선을 그었던 마크롱. 이번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G7 의장국으로서 시 주석 초청도 타진 중입니다. 양국 정상은 원자력과 농식품 등 경제 협정을 맺고 기업인 회의에도 참석하며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2년 전 베이징에 이어 광저우에서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것처럼 이번엔 판다의 고향 스촨성 청두로 함께 넘어갑니다. 오랜 친구를 먼 길까지 배웅하는 장면을 재차 연출하면서 새로운 판다 한 쌍을 선물할 수도 있는 동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여전히 빙판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근길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지금도 곳곳에서 눈으로 인한 각종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곳에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로 살얼음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서 미끄럼 사고 없도록 차간거리 평소보다 2배 이상 넉넉하게 두는 등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진다고요? 네,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지만 그래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직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최고 10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호남 서부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화천 산해면이 영하 16.1도, 철원은 영하 14.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서울이 영하 6.8도, 대전 영하 5.2도, 대구는 영하 1도로 공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6도, 대구와 창원 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층 더 누그러지겠고요. 중부 곳곳에 약한 비나 눈 예보가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서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반면 눈비가 오지 않는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12월 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출근길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